저는 형제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아니야? 혹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재산이 많은 집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가 있는 집이라면, 부모님이 계신 집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살 박순자 씨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겪은 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의 낡은 빌라 3층. 62살의 박순자 씨는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낡은 장판 위에 길게 늘어졌고 그녀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자리.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혼자 눈을 뜨는 그 감각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익숙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몸이란 게 참 이상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혼자라는 걸 매일 아침 새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달랑 두부 한 모와 계란 3개. 혼자 사는 사람의 냉장고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뭘 사도 남고 뭘 해먹어도 절반은 버리게 되는 것이 혼자 사는 사람의 숙명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단지를 한 바퀴 걷고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이모티콘 하나가 전부인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남매 중 가운데로 태어난 순자 씨. 위로는 2살 터울의 오빠 정다로, 아래로는 5살 터울의 남동생 정달수. 세 남매는 경남 사천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지만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정달수옹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자 씨가 오빠와 남동생에게 늘 한 발 물러선 건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오빠니까, 남동생한테는 막내니까라는 이유로 언제나 양보했습니다. 중간에 낀 딸이라는 자리는 늘 그런 자리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그냥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이후로 그 경향은 더 강해졌습니다. 혼자니까 시간이 많을 거라고, 혼자니까 더 자유로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새벽에 무서울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부고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정달수옹은 올해로 91살이셨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는데 지난 겨울 폐렴으로 입원하신 이후 부쩍 약해지셨습니다. 큰오빠 다로와 남동생 달수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사실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돌본 건 딸인 순자 씨였습니다. 큰오빠 다로는 사업을 한다며 늘 바쁘다고 했고 남동생 달수는 처자식 핑계를 대며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이면 순자 씨가 내려가고 아버지 병원 예약이 있으면 순자 씨가 내려가고 아버지가 새벽에 어깨가 아프다고 전화하면 순자 씨가 내려갔습니다. 한 번은 오빠 다로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에 아버지 심장 검사 있는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이번엔 오빠가 내려가 줄 수 있어? 오빠 다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 이번 달에 진짜 못 가. 미안한데 내가 좀 해줘. 내가 제일 잘하잖아. 남동생 달수에게도 부탁해봤습니다.
달수야, 오빠는 바쁘다고 하고 나도 이번엔 좀 힘든데 내가 한 번만 내려가 줄 수 있어? 남동생 달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애들 학원비 때문에 요즘 알바도 하고 있어. 진짜 못 가. 미안해. 그렇게 결국 매번 순자 씨가 갔습니다. 딸이 하는 거니까, 딸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한 일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가 나온 날 조문객이 뜸해진 늦은 밤에 오빠 다로가 조용히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셋이 균등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냐.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실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골 땅이라 우습게 봤던 경남 사천의 논밭이 무려 2,000평이었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예금이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천 시내 단독주택 한 채는 주변이 개발지구로 묶이면서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다 합치면 대략 4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큰오빠 다로가 가족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가야 한다더라. 자녀들끼리는 균등하게 3분의 1씩. 다들 동의하지? 메시지 밑에 남동생 달수가 바로 엄지 이모티콘을 눌렀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오빠, 그런데 나는 지난 5년 동안 아버지 병원을 다 모시고 다니고 명절에도 늘 내려갔잖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답장이 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자야, 그건 딸로서 당연히 한 거 아니야? 그걸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형제야, 남이야? 남동생 달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누나,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딸로서 당연히 한 거. 누나가 먼저 돈 이야기 꺼낸 사람처럼. 두 사람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사천 아버지 집에서 만났습니다. 큰오빠 다로는 깔끔한 차림으로 왔고 남동생 달수는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수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통장 사본과 등기부등본이 펼쳐졌습니다. 오빠 다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 합치면 3억 8천이야. 각자 1억 3천씩 나누면 돼. 집은 팔아서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해. 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작년에 심장 시술 받으셨을 때 내가 수원에서 새벽 첫 기차 타고 내려와서 2달을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 그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 달수는 어디 있었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어? 오빠 다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바빴는지 너도 알잖아. 나는 사업이 어려웠고 달수는 애가 아팠고 너는 혼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간 거 아니야. 혼자라서 간 거. 혼자니까 당연히 가야 했던 거. 이혼하고 혼자 사는 딸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하고 바쁜 오빠와 남동생은 면제되는 거. 그 논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가족의 이름으로 통한다는 것을. 그녀는 그 순간 무언가 오래된 것이
자신 안에서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동생 달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피 나누는 형제잖아. 이걸 돈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피 나누는 형제. 그 말이 언제나 자기한테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똑똑히 인식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단체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순자 씨가 병원비 영수증과 교통비 영수증을 정리해서 사진으로 올리자 오빠 다로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 증거를 들이밀어라고 했습니다. 남동생 달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누나, 지금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다.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5년을 매달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아버지가 밤중에 무섭다고 하실 때 손을 잡아드린 사람이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너는 우리 세 자식 중에 제일 착해.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착한 딸이 가장 먼저 잊혀지는 가족. 그냥 포기할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형제 사이 나빠지는 게 뭐가 좋겠어.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결국 딸은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수많은 딸들에게, 수많은 누나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여분이란 부모를 특별히 많이 부양한 상속인이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법상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걸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모았습니다. 5년치 교통비, 병원비, 간병용품 구매 내역, 병원 원무과에서 아버지 진료 기록 사본을 받고 담당 간호사에게서 보호자 방문 기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교통비 387만 원, 병원비 대납 712만 원, 생활용품 230만 원, 다 합치면 1,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낸 돈은 두 사람 합쳐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3시에 숨이 막힌다고 전화해서 119를 부른 날 치매 초기 증상으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다가 순자 씨 손만 잡으면 우리 딸이라고 하시던 것,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곁에서 지킨 것, 그것들은 도대체 얼마짜리인가요? 기업은 신청을 냈다는 걸 알게 된 날 오빠 다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순자야,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아버지 제삿날도 안 됐는데 법원이 뭐야? 오빠,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딸이 부모 모시는 게 뭐가 특별해? 다들 하는 거잖아. 다들 하는 거면 왜 오빠는 안 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동생 달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제발 그냥 끝내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 누나가 이러면 나도 입장이 없잖아. 입장이 없다. 5년 동안 한 번도 내려오지 않으면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남동생이, 아버지 마지막 날 곁에도 없었던 남동생이, 순자 씨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 단체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다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기업은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빠 다로와 남동생 달수는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였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한 일이니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같은 편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고 순자 씨는 건너편에 혼자 앉았습니다. 남매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로 마주 앉은 것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신청인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조정위원 앞에 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년간 제가 부친을 돌본 내역입니다. 병원 방문 횟수는 총 78회, 그중 57회는 제가 수원에서 직접 내려가 대동했습니다. 입원 기간 상주일은 총 43일, 대납 의료비 712만 원, 교통비 387만 원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했습니다. 오빠 다로의 변호사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남동생 달수는 시선을 아래로 깔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더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억울해서 나왔습니다. 딸이라서 당연히 한 거라는 말, 혼자 사니까 당연히 가야 했다는 말. 그 말이 너무 부당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마지막으로 잡은 손이 제 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있었고 오빠와 남동생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부산 출장 중이었고 남동생은 아이 운동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오빠 다로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남동생 달수는 창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말했습니다. 신청인의 기여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15%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긴 침묵 끝에 오빠 다로가 말했습니다.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남동생 달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조정실을 나오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겼다는 기분도 기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5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오빠 다로가 다가왔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 짧고 투박하고 너무 늦은 말이었지만 순자 씨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한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가.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동생 달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모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고. 조정이 끝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결국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던 날 순자 씨는 혼자 그 집에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오빠와 남동생과 뛰어놀던 그 마당. 어머니가 빨래를 넣으시던 그 마당. 아버지가 저녁 무렵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잔 하시던 그 마당. 집을 팔면 이 마당도 감나무도 이 마루도 남의 것이 됩니다. 순자 씨는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집 이제 팔아요. 섭섭하시죠? 저도 섭섭해요. 오빠랑 달수랑은 좀 멀어졌어요.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모신 거 후회 안 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제 손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메모지를 접어서 마루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 집이 헐리기 전에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 알고 있으니까. 그 무렵 남동생 달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나 조정실에서 누나 말 듣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해. 짧은 문자였습니다. 충분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5년의 시간을 문자 한 통으로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왔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나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지도 몰라. 좀 지나면 밥이나 먹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을 완전히 닫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대문, 녹슨 경첩, 기울어진 담장,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을 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로 사는 것.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여전히 수원의 작은 빌라 3층에 삽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복지관 글쓰기 모임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몰랐는데 요즘은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아버지 이야기, 오빠 이야기, 남동생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일이 나를 쓰러뜨리는 무게에서 내가 살아낸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을. 오빠 다로와는 명절 전날 짧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남동생 달수와는 2달 전에 서울에서 한 번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밥은 먹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충분합니다. 순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딸, 착한 누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저로 살려고요. 제가 한 일을 제가 알고 아버지가 아시고 하늘이 아시면 그걸로 됐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며 사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면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스스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분명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딸이라서, 혼자라서, 착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빠는 바빠서, 남동생은 처자식 있어서 결국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그 무게를 몰라줬던 날이 있으셨나요? 당신이 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잡아들인 손, 새벽에 달려간 발걸음, 혼자 삭인 눈물. 그 모든 것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형제가 몰라줘도 당신이 살아낸 날들은 진짜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셨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삼키고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저는 늘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